이놈아, 그 쌀뜨물을 어디다 버리느냐? 그걸로 국을 끓이면 3번은 더 끓이겠다! 봉부자가 마당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개수통에 버리려던 쌀뜨물 동이를 기어이 도로 받아들었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밥상에 수저는 한 짝만 놓았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남은 떡을 슬그머니 소매에 쓸어 담아왔지요. 그런 봉부자네 집에 11살 꼬마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들어온 바로 다음 날 새벽,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이 당돌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곳간을 턴 데에는 봉부자도 까맣게 모르는 깊은 까닭이 숨어 있었지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른들을 낀 고을의 봉가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봉만석이라 하였으나 사람들은 그저 봉부자라 불렀지요. 꽃간에 쌀을 300석이나 쟁여 둔 집이었지요. 그러고 밥상에는 늘 보리가 절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담장 너머를 흘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저 집은 굴뚝 연기도 아까워서 안 낸다네. 쌀뜨물까지 도로 떠담는다잖아. 그 대캐도 살이 안 찐데. 봉부자는 본디 양반이 아니었지요. 땅맞이기와 곳간으로 한 고을에서 위세를 부리던 평민부자 토호였지요. 나이는 42. 얼굴은 마르고 인매는 자물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곳간 열쇠가 3개나 매달려 있었지요. 그 열쇠를 풀어본 사람은 봉부자뿐이었습니다. 봉부자의 인색함은 사람을 웃기고 또 울렸습니다. 하루는 늙은 머슴이 집신을 청했지요. 한 짝이 다 달았다고요. 봉부자가 무엇라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짝을 오른발에 신어라 성한 짝은 왼발에 신고 그럼 두 짝이 고루 다를 게 아니냐. 머슴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또 한 번은 등잔 기름이 아깝다 했지요. 그래서 밤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달빛으로 장부를 적으려고요. 글씨가 안 보여 코를 종이에 박고 끙끙댔습니다. 그래도 기름 한 종지를 끝내 켜지 않았지요. 구름이 달을 가리면 어찌했을까요? 붓을 문 채 하늘만 노려보았습니다. 구름이 비켜 가기를 기다린 겁니다. 봉부자의 아내 순덕은 그 곁에서 늘 한숨을 삭혔습니다. 나이 38. 본디 마음이 너르고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누가 굶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잠을 설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곳간 열쇠가 제 허리에 있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봉부자에게는 외아들 2씩이 있었지요. 나이 13. 아비를 닮지 않아 순하고 어리숙했지요. 동네 개가 짖어도 먼저 놀라 물러서는 아이였습니다. 세매는 어찌나 둔한지요. 엿장수가 거스름을 덜 주어도 그저 헤헤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봉부자는 가슴을 쳤지요. 저것이 내 곳간을 물려받으면 1년 안에 거덜을 낼게야. 그래서 봉부자는 진작 며느리감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물 고운 처자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 좋은 교수를 찾은 것도 아니었지요. 봉부자가 바란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샘이 밝고 손이 야물어야 한다. 어수룩한 두식이 대신 곳간을 지킬 아이라야지. 그 무렵 본가에는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가을의 일이었지요. 큰 물이 져서 들이 잠겼습니다. 마을의 곳간이란 곳간은 죄 떠내려갔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본가 마당으로 몰려왔지요. 300석을 쟁인 집이 그 집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봉서방, 우리 좀 살려주시오. 모내기 때까지만 쌀 몇 말 구워주오. 가을의 고부로 갚으리다. 사람들이 마당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봉부자는 곳간 문을 반뼘만 열었습니다. 쌀을 구워 주기는 주었지요. 다만 봄에 한 말을 꾸면 가을에 2말 다퇴를 갚으라 했습니다. 살을 깎는 고이였지요.
못 갚은 집은 어찌 됐을까요? 솥단지를 떼이고 송아지를 끌려보내고 문전옥답을 헐값에 빼앗겼습니다. 그 가을이 지나자 봉부자의 곶가는 더 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인심은 봉가를 깨끗이 등졌지요. 저 집 곶간에 쌀이 썩어나도 나는 차라리 풀뿌리를 씹겠네. 봉가 마당엔 침도 뱉지 마라. 복 달아난다. 이것이 정월이 시집 오기 전 봉가의 형편이었습니다. 곶가는 그득 하나 사람은 텅 빈 집. 담장은 높으나 들어서는 발길은 끊긴 집. 봉부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곶간이 불수로 어깨를 폈지요. 사람이 안 와야 쌀이 안 나간다 발길 끊긴 게 다 복이지. 자, 그 본가에 드디어 꼬마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봉부자가 멀리서 며느리감 하나를 드리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떠돌이 소금장수의 딸이라 했습니다. 소금장수라 하면 한 곳에 발붙이지 못하는 장사치였습니다. 등에 소금섬을 지고 고을에서 고을로 떠도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집딸을 며느리로 드리느냐고 순덕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떠돌이 장사치 딸을 어찌 곶간 안주인으로 드리려 하오. 가진 것 없는 집 자식이라야 곶간 귀한 줄을 안다. 곱게 자란 처자는 쌀을 물 쓰듯 해. 소금장수 추서방은 딸 하나를 데리고 팔도를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지난 겨울 객지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요. 홀로 남은 딸아이가 친척 손에 이리저리 맡겨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본가의 민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정월이었지요. 정월이 본가 대문을 들어서던 날을 동네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집 오는 며느리치고 그처럼 태평한 아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보통의 민며느리라면 낯선 집 앞에서 주눅이 들어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런데 정월은 댕기머리를 까딱이며 마당을 휘둘러 보았지요. 그러더니 곶간 쪽을 한참이나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었는지 눈으로 세어보는 사람처럼요. 봉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추서방의 딸이었다 셈은 할 줄 아느냐? 쌀 한 섬이 10말, 한 마리 10대인 줄은 압니다. 그래? 한 대를 2푼에 사서 석푼에 팔면 한 푼이 남는 줄도 알지요? 봉부자의 굳은 인매가 처음으로 살짝 풀렸지요. 떠돌이 장사치 딸이라더니 샘속은 트였구나 흡족했던 게지요. 그러나 봉부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셈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정월의 보따리 속에는 낡은 책 한 권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은 아비가 평생 지고 다니던 손때 묻은 소금 장부였지요. 표지가 다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그 장부가 정월이 가진 단 하나의 유산이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아무도 그 책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첫눈에 정월이 마음에 들었지요. 자식이라곤 어수룩한 두식 하나뿐이라 늘 적적하던 차였지요. 야무지고 당찬 딸 하나가 굴러든 듯 했습니다. 순덕은 정월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지어 먹였지요. 보리가 절반인 밥이었지만 정원 군말 없이 싹싹 비웠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단했지. 이 집은 곶간만 그득하지 정은 영 메말랐단다. 내가 그러려니 하고 지내려무나. 정월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엌 살림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그을에 앉은 소, 이 빠진 사발, 구석에 밀쳐둔 빈 쌀도. 다음엔 마당 건너 곶간을 보았습니다. 곶간을 등지고도 굳게 닫힌 본가의 대문을 보았지요. 아이답지 않게 차분한 눈길이었습니다. 순덕은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정월의 눈은 살림을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집이 어쩌다 사람 정을 잃었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눈이었지요. 어머니, 이 마당에는 발자국이 없네요. 발자국이라니. 곶간은 가득한데 마당이 비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은 순덕이 20년을 살며 차마 입 밖에 못 낸 말이었으니까요. 정월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빈 마당을 한 번 더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정월은 새 식구들 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쉬이 잠이 오지 않았지요. 정월은 가만히 일어나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안에서 손때 묻은 소금 장부를 꺼냈지요. 달빛에 비추어 갈피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책장마다 죽은 아비의 목소리가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떠돌이 추 서방은 가진 것 없이 팔도를 떠돌았지요. 그러면서도 어린 정월에게 늘 한 가지를 일렀지요. 고을마다 인심을 읽어야 한다. 어느 집 마당에 들면 물 한 사발이 나오고 어느 집 담장 앞에선 개부터 푸는지 그걸 알아야 장사도 하고 목숨도 부지하는 법이다. 그러고는 입버릇처럼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곳간은 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는 법이란다. 쌀은 쥐가 먹고 물이 썩히지만 사람은 흉년에도 너를 살린다. 어린 정월은 그 말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에도 그 말을 남겼지요. 그래서 정월의 가슴엔 도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정월은 장부를 도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본가의 천장을 올려다보았지요. 쌀 300석을 쟁이고도 정은 한 톨 없는 집. 담장 밖에서 침을 뱉는 동네 한복판에 외따로 떠있는 섬 같은 집이었습니다. 정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지요. 정월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사이였습니다. 정월은 사뿐사뿐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뽕 부자가 잠든 안방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가만히 손을 넣었습니다. 뽕 부자가 베개 밑에 모셔둔 곳간 열쇠 3개를 소리 없이 빼들었지요. 쟁그랑 열쇠 부딪는 소리가 새벽 공기에 가늘게 울렸습니다. 정월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곳간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그 작은 등 뒤로 동력이 부옇게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본가 마당에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지요. 그 안개 속에서 곳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3개의 자물쇠가 모두 풀려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곳간 안으로 들어섰지요. 쌀섬이 천장까지 그득그득 쌓여 있었지요. 한쪽에는 보리, 한쪽에는 콩, 또 한쪽에는 좁쌀. 떠돌이로 살며 끼니를 굴던 정월에게도 이런 곳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월은 그 쌀더미에 넋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작은 돛박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른 새벽이라 마을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다만 우물가에는 일찍 물을 길러 나온 안악들이 두어졌었습니다. 박화부도 그 중 하나였지요. 박화부는 지난 가을 봉 부자에게 솥단지를 떼인 사람이었습니다. 빈 물동이를 이고 본가 담장 앞을 지나는데 어쩐인지 그 댁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웬일이래. 박화부가 걸음을 멈췄지요. 그때 정월이 곳간에서 나왔습니다. 돛박에 쌀을 수북이 담아서요. 아주머니, 빈동이 이리 주세요. 네, 누구냐? 그 쌀은 또 무엇이고? 본가 며느리입니다. 지난 가을에 솥을 떼이셨다지요. 그 솥값입니다. 받으세요. 정월은 박화부의 빈 물동이에 쌀을 좌르르 부었습니다. 박화부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본가에서 쌀이 나오다니요. 그것도 거저로요. 박화부가 멍하니 섰는 사이 정월은 돛박을 들고 곳간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 안악들의 동이마다 쌀을 부어 주었지요. 소문이란 발이 빠른 법입니다. 본가 곳간이 열렸다는 말이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1시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바가지를 들고 자루를 들고 치마폭을 펼치고 본가로 몰려들었지요. 정월은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곡식을 퍼주었습니다. 쌀이며 보리며 콩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요. 많이들 가져가세요. 곳간이 좁아 터질 지경이었어요. 사람들 틈에 기노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뽕 부자의 인색함에 누구보다 혀를 차던 노인이었지요. 정월이 그 빈 자루에도 보리를 한 대박 부어 주었습니다. 김 노인은 보리를 받아 들고 한참을 우두커니 섰습니다. 얘야, 이 늙은이는 본가에 떼인 것도 없는데. 떼인 게 없으셔도 괜찮아요. 어르신 연세에 새벽부터 물 기르시는데 보리죽 한 그릇은 드셔야지요. 김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본가 담장 앞에서 침을 뱉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제 끼니를 걱정해 주니 어쩐지 코끝이 시큰했지요. 노인은 보리 자루를 꼭 끌어안고 돌아갔습니다. 마당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본가 마당에 사람 발자국이 찍힌 게 실로 몇 해만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뽕 부자였지요. 잠에서 깨어 베개 밑을 더듬다 열쇠가 없는 걸 알고 뛰쳐나온 길이었지요. 뽕 부자는 마당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활짝 열린 곳간, 줄지어 선 사람들, 그 사람들 손마다 들린 잿살. 뽕 부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도둑이야. 내 쌀을 누가? 뽕 부자가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내렸지요. 곡식을 받아든 사람들이 흠칫 물렀지요. 그러나 정월은 돛박을 든 채 태연히 서 있었습니다. 뽕 부자가 정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곳간 열쇠를 훔쳤구나. 이 쌀이 다 얼마어치인 줄 아느냐? 300석 중에 한 스무석쯤 나갔을 거예요. 제가 세어가며 펐으니까요. 20석이라고. 뽕 부자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지요. 20석이면 웬만한 집 한 해 양식이었으니까요. 뽕 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정월의 돛박을 빼앗았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이건 내 평생을 모은 것이야.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곡식을 받아 든 사람들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서성였지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뜻밖에도 박 과부였습니다. 봉서방, 이 며느리가 솥값이라며 쌀을 주되 지난 가을 때인 그 솥값 말일세.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겐 송아지 값이라더군. 우리 집엔 빼앗긴 논 한 마지기 값이라 했네. 뽕 부자의 얼굴이 이번에는 불그락푸르락했지요. 떼어온 솥, 끌어온 송아지, 헐값에 거둔 논, 그것들이 다 제 곳간을 불린 것이었지요. 그걸 어린 며느리가 쌀로 갚아 내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뽕 부자는 정월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이것이 어디서 굴러온 떠돌이 자식이 감히 남의 집 곳간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이 달려 나와 정월을 제 등 뒤로 감쌌지요. 여보, 손찌검은 안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두식도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아비와 정월 사이를 가로막고 섰지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월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뽕 부자는 치켜든 손을 어쩌지 못하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한꺼번에 며느리를 감싸니 손을 내리칠 수가 없었지요. 뽕 부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월을 노려보았습니다. 말해라, 어째서 내 곳간을 털었느냐? 무슨 심보로 이런 짓을 했어? 마당의 모든 눈이 정월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정월은 그 까닭을 말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천연덕스레 딴청을 부렸지요. 곳간에 쥐가 너무 많아서요. 뭐? 쥐? 쌀이 300석이나 쌓여 있으니 쥐가 들끓잖아요. 쌀을 좀 덜어내면 쥐도 주겠다 싶었지요. 쥐 잡는데
드는 돈이 쌀값보다 더 들면 손해니까요. 봉 부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셈법이 어찌나 그럴듯하면서도 황당한지요. 마당에 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당돌한 쥐가 무서워 쌀 20석을 퍼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아버님은 쌀이 아까워 쥐 20마리를 키우시겠어요? 마당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봉 부자는 입만 뻐끔거릴 뿐 마땅한 대꾸를 찾지 못했지요. 11살 며느리의 입담에 42 시아버지가 쩔쩔매는 진풍경이었습니다. 정월은 그 말 끝에 시아버지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봉 부자는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지요. 봉 부자는 정월의 진짜 속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정월이 왜 첫새벽부터 곳간을 털어 동네에 쌀을 풀었는지, 그것이 쥐 때문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지만 그 진짜 까닭은 정월의 가슴 속에만 있었지요. 봉 부자는 우선 사람들부터 내쫓았습니다. 다들 물러가라. 한 뿔도 더 못 준다. 닫아간 것도 도로 갖다 놓을 줄 알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곡식을 안고 흩어진 뒤였습니다. 봉 부자는 빈대박을 들고 마당 한복판에 우두커니 섰지요. 활짝 열린 곳간 안에서 쌀더미가 20석만큼 폭삭 꺼져 있었지요. 봉 부자의 가슴도 그만큼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봉 부자는 곳간 문을 다시 걸어 잠갔습니다. 이번에는 자물쇠를 3개가 아니라 5개나 채웠지요. 그러고는 열쇠를 베개 밑이 아니라 제품 속 깊이 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봉 부자는 정월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너를 당장 친정으로 내쫓고 싶다만. 봉 부자는 거기서 말을 멈췄지요. 내쫓고 싶다만 그 다음 말이 쉬이 나오지 않았지요. 떠돌이 소금 장수의 딸. 친정이라 할 것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빚 대신 받아 온 며느리였지요. 내쫓으면 2식의 짝을 또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봉 부자의 셈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여보, 어린 것이 철이 없어 그런 게지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제가 단단히 타이르겠습니다. 봉 부자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곳간을 한 번, 정월을 한 번 번갈아 노려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등 뒤에 대고 정월이 꾸벅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보리밥 지어놨습니다. 봉 부자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쾅 닫았지요. 마당에 남은 순덕이 가만히 정월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어미한테는 말해주겠니? 정월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뜻을 순덕도 아직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본가의 그 굳게 닫혔던 곳간이 한 번 열렸다는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손에 본가의 쌀이 처음으로 쥐어졌다는 것, 그것이 무엇의 시작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일이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마당 한 구석에서 두식이 정월을 흘끔흘끔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아비를 가로막고 섰던 게 제 딴에도 신기했던 모양이지요. 두식이 머뭇머뭇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안 무서웠어? 우리 아버지 화나면 진짜 무서운데. 무서웠어요. 손도 떨렸는거려. 근데 왜 그랬어? 쌀 그렇게 퍼주면 아버지가 가만 안 둘 텐데. 정월은 빙긋 웃으며 곳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두식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했지요. 도련님, 쌀이 나가야 들어올 게 생기는 법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간 쌀이 어떻게 도로 들어와? 정월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돛박을 탈탈 털어 곳간에 도로 걸어두었지요. 두식은 그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았습니다. 또래인데 어쩐지 한참 어른 같은 아이였습니다. 두식의 마음 한구석에 이 당찬 꼬마 며느리가
어쩐지 든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 들어온 꼬마 며느리가 곳간을 털어 인심을 베풀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소문이 본가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곳간 소동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부자는 그 사흘을 꼬박 끙끙 앓았지요. 20석이나 날아간 쌀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봉부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당돌한 며느리를 내쫓기로요. 봉부자는 안방으로 순덕을 불렀지요. 저 아이를 도로 친정으로 보내야겠소. 아니, 친정이랄 것도 없으니 절에라도 맡깁시다. 곳간을 통째로 거덜낼 확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어디든 저것을 두고는 내 발 뻗고 못 자겠소. 순덕은 펄쩍 뛰었습니다. 순덕에게 정월은 이미 친딸이나 다름없었지요. 사흘 사이에 정월은 부엌일이며 길쌈이며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정한 입담의 순덕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쌀 20석이 아까운 건 압니다. 허나 사람을 그 쌀값으로 내치다니요. 그 아이가 무슨 죄인입니까? 죄인이지. 남의 곳간을 턴 도둑이 죄인이 아니면 무엇란 말이오. 부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두식이 불쑥 끼어들었지요. 어수룩한 두식이 제 발로 아비 앞에 나서는 건 드문 일이었지요. 아버지, 정월이 내쫓으면 저도 따라갈래요. 뭐야? 정월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단 말이에요. 정월이 없으면 이 집은 재미가 없어요. 봉부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겠다고 저리 나서다니요. 봉부자는 두식의 등짝을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이놈이 계집애 하나에 홀려서는 두식은 등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리어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아비를 올려다보았지요. 정월이가 그랬어요. 곳간은 사람으로 채우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정월이 말은 다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봉부자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곳간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라니.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없었지요. 곳간은 쌀로 채우는 것이지 사람으로 어떻게 채운단 말입니까? 봉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으로 곳간을 채워. 그 말 한 번 잘했다. 사람은 먹기만 하지 채워주는 법이 없어. 저 며느리가 바로 그 증거다. 들어오자마자 20석을 축내지 않았느냐. 순덕은 더 다투어 봐야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보탰지요. 여보,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아이를 내치지 말고 곁에 두고 부리세요 일을 시켜보면 알 게 아닙니까? 정말 화근인지 아니면 복덩인지. 소동이 벌어진 그 무렵 마당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웬 사내 하나가 본가 대문을 들어선 것이지요. 사내는 비단 두루마기를 떨쳐 입고 손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짤랑거렸습니다. 인근에서 객주를 하는 구가라는 자였습니다. 객주란 장사치들의 물건을 맡아 팔아주고 돈도 빌려주던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구객주는 그 중에서도 돈놀이로 이름이 높았지요. 봄에 한 푼을 빌려주면 가을에 2푼을 받아내는 봉부자보다 한 수 위의 셈을 부리는 자였습니다. 봉서방 계시오. 구가가 왔소이다. 봉부자가 마당으로 나오다 구객주를 보고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얼굴이 일순 굳어지더군요.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까닭 모를 불안에 휩싸인 듯 봉부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이라니. 섭섭하구려 옛 동무가 한번 들렀기로서니. 그나저나 소문 들었소. 이대 꽃간이 활짝 열렸다고 인심 한번 후하게 베풀었다던데. 구객주가 능글맞게 웃었지요. 봉부자의 인매가 더욱 굳었지요. 헛소문일세 들어온 며느리가 철없어. 저들은 일이야 다시는 없을 일이고. 허, 그렇소.
나는 또 봉 서방이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은 줄 알았지 아기야. 사람 천성이 어디 가겠소. 봉 서방이 쌀 한 토를 거저 내줄 위인이 아니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그 말 끝에 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봉 부자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요. 국객주는 옛 인연이라도 있는 듯 굴었지만 봉 부자는 그 사내만 보면 까닭없이 가슴이 서늘해질 뿐이었지요. 어디서 척을 진 일도 없는데 어쩐 일인지 곁에 두기가 꺼려졌습니다. 봉 부자 자신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지요. 다만 국객주는 마당을 휘둘러보며 봉가의 살림을 가늠하는 눈치였지요. 곳간의 크기를, 쌓인 쌀섬을, 땅맞이기를 셈하는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정월이 나왔지요. 손님이 왔다기에 물 한 사발을 내오던 길이었지요. 정월은 국객주를 보았습니다. 그 비단 두루마기를, 능글맞은 웃음을, 봉 부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요. 정월의 걸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월은 떠돌이로 살며 별별 사람을 다 겪었지요. 고을마다 인심을 읽고 사람의 얼굴에서 그 속을 읽어내는데 이골이 난 아이였지요. 그러 정월의 눈에 국객주의 웃음 뒤에 도살인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정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사발을 국객주 앞에 내려놓으며 그 얼굴을 가만히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이 댁며느리인가 복은 눈이 야무지게 생겼구나. 몇 살이냐? 정월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봉 부자의 뒤로 가 조용히 섰지요. 국객주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낯을 가리는 모양이군 봉 서방.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언데 말이오. 국객주가 대문을 나서다 말고 돌아섰습니다. 요즘 장사가 통안되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많소. 이 댁처럼 곳간 든든한 집이 돈을 좀 풀면 가만 앉아서도 곱절로 불릴 수 있을 텐데 생각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으시오. 예정을 봐서 좋은 자리 하나 소개해드리리다. 봉 부자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국객주는 엽전 꾸러미를 짤랑 흔들어 보이고는 유유히 사라졌지요. 그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봉 부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정월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째서 저 손님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는지 정월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객주가 사라진 대문 쪽을 한참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정월은 보따리 속 아비의 소금 장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객주가 다녀간 뒤로 봉 부자는 며느리를 내쫓는 일을 더는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순덕은 그게 제 설득턱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봉 부자의 속은 달랐습니다. 봉 부자는 며칠을 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바꾸어 먹었지요. 며느리를 내쫓는 대신 곁에 두고 단단히 부려 먹기로요. 봉 부자다운 셈이었습니다. 내가 곳간에서 축낸 쌀이 20석이다. 그 20석을 일로 갚아라. 갚기 전엔 친정 생각도 말아 알겠느냐? 예, 아버님 일로 갚겠습니다. 정월은 군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리어 잘됐다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봉 부자는 그 태연한 얼굴이 못마땅했지만 우선 일손 하나를 공으로 부리게 됐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월은 봉가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기는커녕 봉 부자의 손발이 되어 살림을 도맡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봉가의 뜻밖의 손님이 들었습니다. 말끝에 사는 천서방이라는 이였지요. 천서방은 3년 전 봉 부자에게 쌀 2마를 빌리고도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봉가 근처에는 얼씬도 않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천서방이 제 발로 곡식 자루를 지고 봉가 마당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빚 갚을 형편도 안 된다더니. 봉서방, 면목 없네. 헌데 자네 며느리가
우리 집 굶는 애들한테 쌀을 한 대박 주었더군. 그 쌀로 애들이 죽을 써먹는 걸 보니 도저히 묵은 빚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말일세. 늦었지만 두 말 여기 갚으러 왔네. 천서방은 곡식 자루를 마당에 내려놓고 꾸벅절을 했습니다. 봉부자는 멍하니 그 자루를 바라보았지요. 3년을 졸라도 안 갚던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쌀 한 대박을 내준 일로 그 빚이 제 발로 굴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봉부자는 도무지 셈이 맞지 않아 어리둥절했지요. 한 대박을 주고 두 말을 받다니요. 이런 셈은 평생 처음이었지요. 그 광경을 부엌 문틈으로 정월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빙긋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 가만히 정월의 곁에 앉았지요. 얘야, 내가 준 쌀 한 대박이 두 마리 되어 돌아왔구나. 어미는 이 집에 시집와 이런 일은 처음 본단다. 어머니, 씨앗 한 토를 땅에 묻으면 가을엔 한 대박으로 거두잖아요. 쌀 한 대박도 그렇게 뿌린 씨앗이에요. 순덕은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씨앗이라. 어린 것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어쩐지 묵직했지요. 그러나 순덕도 아직은 그 말의 끝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봉부자는 그것이 제게 이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봉부자는 몰랐지요. 곳간 열쇠를 쥔 구두쇠와 사람의 속을 는 꼬마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 그 동거가 본가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를요. 게다가 대문 밖에서는 비단 두루마기를 떨쳐 입은 구객주가 본가의 곳간을 노리며 군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봉부자도 정월도 아직은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요. 정월 본가에 눌러앉은 뒤로 그 집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마당에 두식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두식과 정월은 또래였습니다. 비록 정혼한 사이라고는 하나 아직 어린 둘은 부부라기보다 티격태격하는 단짝에 가까웠지요. 두식은 셈에 영 둔한 아이였습니다. 천자문을 펴놓고도 졸기 일수였지요. 그런 두식을 정월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그거 나무 목자 아니야? 그건 벼화자예요. 나무 목자는 이거고요 봐요. 벼화자는 위에 이삭이 늘어졌잖아요. 어휴, 비슷하게 생겼는데 뭘? 두식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정월은 깔깔 웃으며 두식의 손에 붓을 쥐어 주었지요. 어수룩한 두식도 정월이 가르치면 어쩐 일인지 곧잘 따라 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적적하던 집에 두 아이의 제잘거림이 차오르니 순덕은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다고 느꼈지요. 정월아, 너는 그 어려운 글자를 다 어디서 배웠니? 아버지가요, 소금 팔러 다니실 때 주막에서 글 아는 분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우셨대요. 그걸 또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순덕은 그 말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떠돌이 소금장수가 어린 딸에게 그를 가르치는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정월의 아비는 가진 것은 없었어도 딸에게 줄 것은 다 주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월이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둘 얻어가던 무렵 봉부자와 정월 사이에는 날마다 한바탕씩 실랑이가 벌어졌지요. 구두쇠 시아버지와 당돌한 꼬마 며느리. 이 둘이 한 지붕 아래 사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그 첫 번째 실랑이는 손님 접대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봉부자에게 먼 친척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학렬로는 봉부자가 조카뻘이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손님이었지요. 봉부자는 손님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그러고는 정월을 불러 밥상을 차리라 일렀습니다. 손님 상인이 보리는 적게 두고 쌀을 좀 섞어라. 허나 너무 많이는 말고 딱 보아줄 만큼만. 정월은 밥상을 차렸지요. 그런데 상을 들고 들어가 보니 손님 앞에 수저가 한 짝밖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봉 부자가 미리 그리 놓아둔 것이지요. 노수저가 닳는 것조차 아까운 봉 부자였으니까요. 손님은 수저 한 짝을 들고 난감한 얼굴이었습니다. 젓가락도 없이 어찌 반찬을 집으란 말입니까? 봉 부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월이 나섰지요. 정월은 제품에서 제가 쓰던 수저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공손히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제 것이오나 깨끗합니다. 이걸로 드세요. 손님을 빈 젓가락으로 모시면 이 댁 가문이 부끄럽지요. 손님은 그제야 환히 웃으며 수저를 받았지요. 그런데 정작 곤란해진 건 봉 부자였습니다. 정월이 제 수저를 손님에게 주었으니 정월은 무엇으로 밥을 먹는단 말입니까? 봉 부자는 떨떠름한 얼굴로 정월을 보았지요. 그럼 너는 무엇으로 먹으려고? 저는 손으로 먹어도 됩니다. 떠돌이로 살 땐 손이 곧 수저였는거려. 아버님 것을 빌릴까요? 아버님은 손님 앞이라 점잖게 드셔야 하니 수저가 꼭 필요하시겠네요. 봉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수저를 며느리에게 내주자니 아깝고 안 내주자니 손님 앞에서 며느리가 손으로 밥 먹는 꼴을 보여야 했지요. 결국 봉 부자는 끙 소리를 내며 부엌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수저 한 벌 더 내어놓어라. 2벌 다. 손님이 가고 난 뒤 봉 부자는 정월을 불러 나무랐습니다. 네, 이놈. 일부러 그랬지. 수저 한 벌 더 쓰게 만들려고. 어머, 아버님 손님께 수저 한 짝만 드린 건 아버님이신데요. 저는 그저 가문 망신을 면하게 해 드린 것뿐이에요. 봉 부자는 또 할 말을 잃었지요. 따지고 보면 다 제 인색함에서 비롯된 일이었으니까요. 봉 부자는 분을 사기며 돌아섰습니다. 그 등 뒤에서 덩어리 빙긋 웃었지요. 두 번째 신랑이는 곶감에서 터졌습니다. 봉 부자네 광에는 곶감이 한 꽃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만들어둔 것이었지요. 그런데 봉 부자가 어찌나 아끼는지 한 개도 먹지 않고 그저 쟁여두기만 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안 내놓고 두식이 먹고 싶어 해도 안 줬지요. 곶감은 묵힐수록 단맛이 깊어지는 법이다. 더 두었다 먹어야지. 그렇게 아끼고 아낀 곶감이 어찌 되었을까요? 묵힐수록 단맛이 드는 게 아니라 묵힐수록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반년이 지나니 곶감은 깨물 수도 없을 만큼 딱딱해졌지요. 두식이 하나를 몰래 빼먹으려다 이가 아파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이 곶감 무슨 돌멩이가 됐어. 이 빠지겠다. 마침광에서 그 꼴을 본 정월이 곶감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정월은 그 곶감을 들고 뒤뜰로 갔지요. 그러고는 헐거워진 울타리 말뚝의 못을 박는데 망치가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월은 태연히 그 굳은 곶감으로 못대가리를 탕탕 내리쳤습니다. 돌처럼 굳은 곶감은 망치 노릇을 톡톡히 해냈지요. 그 광경을 본 봉 부자가 기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귀한 곶감으로 못을 박아. 귀한 곶감이라뇨. 못 먹게 굳은 걸 버리느니 연장으로라도 써야지요. 버리면 한 푼도 안 남지만 못이라도 박으면 망치값은 굳잖아요. 아버님 셈법대로 하면 이게 맞지 않아요? 봉 부자는 또 한 번 제 말에 제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평소 봉 부자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버리느니 무엇에라도 써라. 한 푼이라도 굳혀라. 정월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지요. 봉 부잔 굳은 곶감 한 꼬치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된 곶감.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딱 그 짝이었지요. 순덕은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웃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된 꼬마 며느리가 42 구두쇠 시아버지를 날마다 쩔쩔매게 하다니요. 순덕은 정월이 들어온 뒤로 웃을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메마른 본가의 정월은 마치 한 줄기 봄바람 같았지요. 세 번째 신랑이는 봉 부자의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봉 부자는 제 생일도
그냥 넘기는 사람이었지요. 미역국 한 그릇이 아까웠거든요. 미역 값이 몇 푼이나 든다고요. 봉 부자는 생일 아침에도 보리밥에 된장만 놓으라 일렀습니다. 생일이라고 별세 차릴 것 없다. 미역은 값이 나가니 사지 마라. 그런데 그날 아침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봉 부자가 가보니 솥에서 미역국이 설설 끓고 있었지요. 봉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미역이 어디서 사느냐? 내가 돈 주고 사느냐? 거저 얻었어요. 박 과부 아주머니가 주셨는 거려? 거저. 박 과부가 어째서 너한테 미역을 걷어줘? 지난번에 제가 쌀 한 대박 드렸잖아요. 그걸 고맙다고 미역으로 갚으셨어요. 아버님, 이 집이 인심 잃은 집이라더니 요즘은 거저 주는 사람도 다 생기대요. 봉 부자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쌀 한 대박이 미역국 한 솥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봉 부자는 떨떠름한 얼굴로 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보니 어쩐지 목이 메었습니다. 제 생일에 미역국을 받아본 게 실로 몇 해 만이었으니까요. 봉 부자는 국을 한 술 떠 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릇을 싹싹 비웠지요.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월이 들어온 뒤로 이 메마른 집에 사람의 온기가 한 줄기씩 스며들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봉 부자만은 그 온기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인심이니 정인이 하는 것을 봉 부자는 여전히 믿지 않았거든요. 봉 부자에게 세상은 오직 쌀섬과 엽전으로만 굴러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두식이 정월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지요. 정월이 문을 열자 두식이 머뭇거렸습니다. 정월아. 왜요, 도련님? 아까 아버지 생신상 말이야. 미역국 그거 내가 끓인 거잖아. 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생신상 받고 온 거 알아? 나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어. 정월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봉 부자가 등을 돌리고 국그릇을 비우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우신 게 아니라 국이 뜨거워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울었어. 너 때문이야. 두시기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말랑한 곶감 하나였습니다. 굳지 않은 성한 곶감이었지요. 이거 내가 아까 광에서 성한 걸로 골라뒀어. 너 주려고 굳은 거 말고. 정월은 그 곶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수룩한 두식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지요. 정월은 곶감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떠돌이로 살며 먹어본 그 어떤 것보다 달았지요. 도련님, 고마워요. 두식은 괜히 코를 훔치며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월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빙긋 웃었지요. 가진 것 없이 들어온 이 집에 정월은 조금씩 제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두식도 순덕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도요. 다만 단 한 사람, 봉 부자의 마음만은 아직 곶감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 부자에게 정월은 여전히 눈의 가시였지요. 곶감을 턴 도둑이요. 날마다 제 속을 뒤집는 당돌한 며느리였으니까요. 봉 부자는 정월을 골탕 먹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당돌한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던 게지요. 그러나 봉 부자가 궁리를 하면 할수록 도리어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곶감을 한 번 털린 뒤로 봉 부자는 자물쇠에 단단히 한이 맺혔습니다. 3개였던 자물쇠를 5개로 늘렸지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곶감 문에 새끼줄을 칭칭 감고 그 위에 또 빗장을 질렀습니다. 곶감 문이 마치 죄인을 가둔 옥문 같았지요. 하루는 마당쇠가 그 곶감을 보고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날이 자물쇠를 5개나 채우시니 지나가던 도둑도 저 안에 굉장한 보물이 들었나 보다 하겠습니다요. 그 말에 봉 부자의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거든요. 자물쇠가 많을수록 아니 궁금한 법이지요. 뽕 부자는 그날부터 도둑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뽕 부자는 곳간 앞에 멍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몽둥이를 옆에 끼고 밤새 곳간을 지키기로 한 것이지요. 바람에 나뭇잎만 바스락거려도 벌떡 일어나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걔 누구냐? 도둑이냐? 물론 도둑은 없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을 넘다 뽕 부자의 몽둥이에 기겁해 달아났을 뿐이지요. 뽕 부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월이 마당에 나와 보니 뽕 부자가 곳간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끌어안은 채 꾸벅꾸벅 졸다가 침까지 흘리고 있었지요. 아버님, 거기서 주무시면 곧불 드세요? 뽕 부자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누구냐? 아, 너로구나. 밤새 도둑이 들까? 한숨도 못 잤다. 도둑이 안 든 게 아니라 들 게 없어서 안 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려. 이 대구가는 인심이 사납기로 소문나서 도둑도 미안해서 안 든대요. 뽕 부자는 그 말에 또 한 방 먹었습니다. 도둑조차 발길을 끄는 집이라니요. 뽕 부자는 밤새 지킨 게 억울해 끙끙 앓았지요. 그렇게 사나흘을 더 밤을 새우다 뽕 부자는 그만 몸살이 나고 말았지요. 도둑은 한 명도 안 왔는데 도둑 걱정에 제 몸만 축난 셈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늘릴수록 뽕 부자의 잠만 줄어드는 형국이었지요. 뽕 부자의 몸살을 두고 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약값이 화근이었지요. 마침 그 무렵 머슴 마당쇠도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뽕 부자네 일을 도맡아 하느라 무리한데다 잘 먹지도 못해 몸이 상한 것이었지요. 마당쇠가 끙끙 앓으며 며칠을 일어나지 못하자 정월이 뽕 부자에게 의원을 부르자 청했습니다. 아버님, 마당새 아저씨가 많이 아파요.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야겠어요. 뽕 부자는 펄쩍 뛰었습니다. 의원, 약값이 얼만 줄 아느냐? 머슴 약값까지 내가 대란 말이냐? 며칠 누웠다. 일어나겠지. 사람은 본디 굶고 앓으며 크는 법이야. 그러다 마당새 아저씨가 잘못되면요? 잘못되면 새 머슴을 들이면 그만이지. 그 매정한 말에 정월의 눈빛이 잠시 서늘해졌지요. 그러나 정월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차분히 셈을 늘어놓았지요. 아버님, 그럼 이렇게 셈해보세요. 의원 불러 약 지으면 다 돈이에요. 헌데 마당새 아저씨가 잘못되면 어찌 되지요? 우선 송장 치우는 값이 듭니다. 관도 짜야 하고 묻을 자리도 사야 하고 동네 사람 불러 일도 시켜야 하지요. 그게 다 해서 못해도 단량은 들어요. 게다가 새 머슴을 들이면 세경을 또 줘야 하고요. 송장 치우는 값이 약값보다 10배는 비싸답니다. 아버님 셈으로 따져도 약을 짓는 게 남는 장사예요. 뽕 부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셈이 딱 맞았거든요. 다 돈을 아끼려다 단량을 쓸 판이었지요. 뽕 부자는 한참을 끙끙대다 결국 의원을 불렀습니다. 물론 약값이 아까워 얼굴은 잔뜩 찌푸린 채였지만요. 며칠 뒤 마당쇠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당쇠는 정월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답니까? 아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대로 죽어나갔을 겝니다. 은혜는 무슨요? 아저씨가 건강해야 이 집 일이 돌아가지요. 다 제 셈속이에요. 정월은 그리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쇠는 알았지요. 그 셈속 뒤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마당쇠는 정월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가의 정월의 사람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었지요. 그렇게 구두쇠 시아버지와 꼬마 며느리의 우스운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뽕 부자는 여전히 인색했고 정월은 여전히 당돌했지요. 그러나 그 티격태격하는 나날 속에서 본가의 굳은 공기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본가에는 묘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본가 대문 앞에 누가 다녀갔는지 싱싱한 붕어 2마리가 집에 꿰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쪽지도 없었지요. 순덕이 의아해하자 마당쇠가 집히는 데가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랫말 어부 김첨지가 두고 갔을 겁니다. 지난번 아씨가 그 댁 노목께 쌀을 한 뎃박 보냈다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날 곡식값이 오를 거라는 귀띔이 본가에 먼저 들어왔지요. 그 덕에 봉 부자는 곡식을 제때 내다 팔아 이문을 톡톡히 보았지요. 예전 같으면 아무도 본가에 그런 귀한 소식을 흘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본가 마당엔 침도 뱉지 말라던 동네였으니까요. 봉 부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거저 생기는 붕어며 먼저 들어오는 장날 소식이며 이것들이 다 어디서 굴러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봉 부자는 셈이 밝은 사람이었지만 이 셈만은 도무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는 건 한 뎃박인데 돌아오는 건 그 몇 곱절이었으니까요. 다만 정월만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월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저 곳간 쪽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정월이 뿌린 인심이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메말랐던 본가 마당에 사람의 발길이 다시 닿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해 여름 본가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해였지요. 본가 뒤란의 둑이 빗물에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둑이 무너지면 본가의 곳간까지 물이 들이칠 판이었지요. 300석쌀이 몽땅 물에 잠길 위기였습니다. 봉 부자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머슴 하나로는 그 둑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봉 부자는 꼼짝없이 곳간을 잃었을 겁니다. 동네에 손을 벌려도 아무도 와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본가 마당엔 침도 뱉지 말라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빗속에서 누군가 본가 대문을 두드렸지요. 마당쇠가 나가보니 동네 장정들이 가래며 삽을 들고 몰려와 있었지요. 박 과부의 아들도 김첨지도 천서방도 끼어 있었습니다. 봉서방, 둑이 무너진다는 소식 듣고 왔네. 어서 막읍시다. 봉 부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제 집 둑을 막으러 오다니요. 장정들은 빗속에서 흙을 퍼나르고 둑을 다졌지요. 정월도 순덕과 함께 주먹밥을 지어 날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나절을 매달린 끝에 둑은 무사히 막혔습니다. 꽃가는 물 한 방울 들지 않았지요. 봉 부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0석살을 지킨 것이 제 자물쇠가 아니었습니다. 제 곳간도 아니었지요. 다름 아닌 동네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봉 부자가 평생 우습게 여기던 그 인심이 제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낸 것이었지요. 둑을 다 맞고 난 뒤 봉 부자가 머뭇머뭇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들, 어찌 와 주었는가 나는 자네들한테 늘 모질게만 굴었는데. 그러자 천서방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서방이 변한 게 아니라 봉서방네 며느리가 우리한테 베푼 게지. 그 어린 것이 우리 굶는 입에 쌀을 넣어줬으니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하겠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나. 봉 부자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봉 부자의 뺨을 타고 흘렀지요. 봉 부자는 처음으로 곳간을 턴 며느리가 실은 무엇을 채워 넣고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서 쌀 20석이 나간 자리에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차 있었던 것이지요. 둑을 막느라 비를 흠뻑 맞은 장정들이 돌아가려 하자 봉 부자가 멈칫멈칫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봉 부자의 입에서 평생 나온 적 없는 말이 나왔지요. 자네들 비도 맞고 했으니 더운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게네. 내 곳간 쌀로 밥을 치겠네. 장정들이 어리둥절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봉 부자가 거저 밥을 짓겠다니요.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지요. 순덕은 더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여 남편이 마음을 바꿀세라 얼른 큰 솥에 쌀을 안쳤지요. 그날 본가 마당에서는 여태 만에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둘러앉아 더운 밥을 먹었습니다. 봉 부자가 제 손으로 곳간을 열어 지은 밥이었지요. 정월은 그 광경을 마루 끝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곳간을 턴 지 반년 만에 시아버지가 제 손으로 곳간을 여러 사람을 먹이고 있었지요. 정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정월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고 그 새벽 곳간을 털었는지 끝내 제 입으로는 밝히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봉 부자는 정월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뜸들이다 입을 열었지요. 정월아, 봉 부자가 정월의 이름을 부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늘 저것 도둑이라 부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예, 아버님. 오늘 둑을 막은 게 내가 뿌린 쌀 덕이라더구나. 나는 그 쌀이 그저 없어진 줄로만 알았다 헌데 그게 사람으로 돌아왔어. 정월은 잠자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봉 부자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지요. 내가 곳간을 턴 게 어쩌면 도둑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허나 아직은 모르겠어.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예, 아버님 천천히 보세요. 고가는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정월은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제 속내를 다 풀어 말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봉 부자의 굳었던 얼굴이 그날 처음으로 조금 풀어진 것을 정월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가에는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 동네 인심이 돌아오고 곳간은 도리어 예전보다 그득해졌지요. 둑을 막은 뒤로 본가에 드나드는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곡식을 꾸러 오는 사람도 이를 거들러 오는 사람도 생겼지요. 본가는 그 어느 때보다 형편이 폈습니다. 정월이 들어온 지 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였지요. 좋은 일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지요. 본가가 형편이 핀다는 소문은 엉뚱한 자의 귀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구객주였습니다. 구객주는 그동안 본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본가의 곳간이 다시 그득해지고 동네 인심까지 본가로 쏠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구객주의 눈에 탐욕의 불이 켜졌습니다. 저 그득한 곳간을, 저 불어난 재산을 통째로 삼킬 궁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구객주가 다시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비단이며 인삼이며 선물 보따리를 한 아름 안고 왔지요. 봉서방, 그간 댁이 형편이 활짝 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이 사람이 옛정을 생각해 축하 선물을 좀 가져왔소. 봉 부자는 그 선물 보따리를 보고 도리어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구객주가 거저 선물을 안길 위인이 아니었거든요. 봉 부자는 누구보다 구객주의 셈속을 잘 알았습니다. 무언가 노리는 게 있을 때만 저리 웃는 자였지요. 자네가 거저 선물을 줄 사람이 아닌데 무슨 꿍꿍이인가? 아이고, 봉서방 사람을 어찌 그리 보시오.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실은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 왔소. 요즘 인근 고을에 흉년이 들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줄을 섰다오. 봉서방이 곳간쌀을 좀 풀어 빌려주면 가을에 곱절로 받을 수 있소. 가만 앉아서 재산을 2배로 불린 셈이지 어떻소. 이만한 자리가 또 없을 텐데. 봉 부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재산을 2배로 불린다는 말에 구두쇠의 욕심이 동한 것이지요. 그러나 봉 부자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객주와 엮이는 게 어쩐지 꺼림칙했거든요. 글쎄, 나는 돈놀이는 하지 않네. 자네 혼자 하시. 너무 매정하시구려 뭐.
급할 거 없소.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이 자리는 봉 서방한테만 특별히 드리는 것이니 예정을 봐서 말이오. 국액주는 그 예정이라는 말에 또 묘한 힘을 주었습니다. 봉 부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지요. 그 예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액주가 그 말을 꺼낼 때마다 봉 부자가 식은땀을 흘린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그 광경을 정월이 마루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국액주가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를, 그리고 그 능글맞은 웃음을 가만히 살폈지요. 정월의 눈에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미끼로 보였습니다. 물고기를 낚기 전에 던지는 밑밥 말이지요. 그러나 정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액주가 돌아간 뒤 보따리 속 아비의 소금 장부를 꺼내 무언가를 한참 들여다보았을 뿐이지요. 그날 밤 순덕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정월의 곁에 앉았습니다. 정월아, 그 국액주는 사람 말이다. 어쩐지 어미는 그자가 들고 온 선물이 다 가시처럼 보이더구나.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너도 그랬느냐? 아버님 얼굴을 보세요. 어머니, 저 손님만 오면 식은땀을 흘리잖아요. 반가운 손님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은 없는 법이에요. 순덕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월의 말이 옳았거든요. 봉 부자는 국액주만 다녀가면 며칠씩 잠을 설쳤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지요. 순덕은 그게 무엇인지 캐묻고 싶었지만 정월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보탰을 뿐이지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배로 불린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거든요. 정월이 그것을 어찌 아는지 순덕은 묻지 못했습니다. 떠돌이로 살며 보아온 것이 많은 아이였으니 그저 그러려니 할 뿐이었지요. 국액주가 돌아간 그날 밤 봉 부자는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배로 불린다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구두쇠의 마음속에서 욕심과 경계심이 밤새 다투었습니다. 본가에 찾아온 그 곰이 실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것을 봉 부자도 순덕도 두식도 아직 알지 못했지요. 다만 정월의 눈빛만은 그날따라 유난히 깊고 어두웠지요. 한편 그 시각 제 집으로 돌아간 국액주는 어둠 속에서 홀로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국액주가 그 종이를 등잔불에 비추어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봉가, 내 놈이 다시 살아났다고. 어디 두고 보자. 한 번 무너뜨린 집, 두 번 몸 무너뜨릴까. 국액주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봉 부자도 모르는 사이 함정의 첫 코가 짜이고 있었지요. 국액주는 한 번 미끼를 던진 뒤로 뻔질나게 봉가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두 배로 불린다는 말을 되풀이했지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던 봉 부자도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구두쇠에 욕심이 한 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순덕은 그게 영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은 정월을 곁에 앉히고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냈지요. 봉 부자가 어쩌다 그토록 지독한 구두쇠가 되었는지 그 까닭을 정월에게 들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정월아, 내 시아버님이 본디부터 이런 분은 아니셨단다. 그러셨어요? 20해도 더 전이지. 내 시아버님이 한창 젊으셨을 때 동업으로 큰 장사를 하셨더란다. 소금이며 곡물이며를 크게 사고 파는 장사였지 헌데 그 동업하던 자가 아주 흉악한 자였어. 순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요. 그 자가 장부를 감쪽같이 조작했단다. 이문은 제가 다 빼돌리고 빚은 몽땅 내 시아버님 앞으로 돌려놓았지. 그러고는 어느 날 밤 돈을 싸들고 종적을 감춰버렸어. 그 바람에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폭삭망했단다. 곳간이 텅 비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살던 집까지 넘어갔지. 헌데 내 시아버님은 그자의 얼굴조차 똑똑히 본 적이 없으시단다. 늘 사람을 앞세워 일을 꾸미고 정작 제 모습은 그늘에 숨긴 자였거든. 그래서 내 시아버님은 평생 당신을 망하게 한 그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를 갈며 사셨지. 정월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뽕 부자의 굳은 얼굴 뒤에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내 시아버님은 그 빚을 갚느라 10년을 죽도록 고생하셨어. 쌀 한 톨, 엽전 한 잎을 아껴 가며 다시 일어서신 게 다 그때부터였단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되신 게 사람은 언제든 등을 돌리지만 곶간의 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며 곶간만 끌어안고 사신 게야.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월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아들였지요. 어머니, 아버님이 왜 그토록 곶간을 지키려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번 모든 걸 잃어보셨으니 다시 잃는 게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 너도 내 시아버님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가엾어요. 그날 밤 정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따리 속 아비의 소금 장보를 꺼내 등잔도 없이 달빛에 비추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지요. 떠돌이 소금장수였던 정월의 아비도 장사를 하며 별별 사람을 다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을 속여 등쳐먹는 흉악한 자들도 있었지요. 정월의 아비는 그런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름과 생김새와 수법을 장부 한 구석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요. 정월은 그 장부의 어느 한 장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월은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요. 한편 구객주의 흉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뽕 부자가 좀처럼 미끼를 물지 않자 구객주는 다른 수를 쓰기로 했지요. 봉가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봉 부자의 의심병이었지요. 어느 날 구객주가 봉 부자를 장터 주막으로 불러냈습니다. 술을 몇 잔 권하며 구객주는 슬슬 독을 풀기 시작했지요. 봉서방, 내 기니 할 말이 있어 보자 했소. 다름이 아니라 그 댁 며느리 말이오. 며느리가 어쨌단 말인가? 그 아이가 떠돌이 소금장수의 딸이라 했지요. 그런 떠돌이 출신들을 조심해야 하오. 내 장사하며 별꼴을 다 봤는데 그런 자들 중에 부잣집에 일부러 기어들어가는 무리가 있소이다. 뽕 부자의 술잔을 쥔 손이 멈칫했습니다. 구객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파고들었지요. 그런 자들의 수법 다 똑같소. 처음엔 한없이 착한 척, 인심 좋은 척을 하지 동네 사람들 마음부터 사로잡거든.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도 다들 그 아이 편을 들 테니 말이오. 그러고는 야금야금 곶간을 빼돌리는 게요. 봉서방, 잘 생각해 보시오. 그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한 짓이 무엇이었소? 뽕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월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 그것은 다름 아닌 곶간을 턴 것이었지요. 구객주의 말이 봉 부자의 가슴 깊은 곳, 그 오래된 의심병을 정통으로 건드렸습니다. 곶간을 털어 동네의 쌀을 다 풀었다 들었소. 그게 인심이오. 천만에 그건 동네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수작이지 보시오. 지금 온 동네가 그 아이 편이 아니오? 봉서방. 그러다 어느 날 곶간이 통째로 비고 그 아이가 동네 사람들과 짜고 봉서방을 내쫓으면 어쩔 셈이오. 한 번 망해본 사람이 그걸 모르오? 한 번 망해본 사람이라는 말에 봉 부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해 전 믿었던 동업자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폭삭 망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지요. 봉 부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객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잊으시오. 다만 예정을 봐서 봉서방이 또 당하는 꼴은 못 보겠기에 하는 말이오. 사람을 믿지 마시오. 봉서방 믿을 건 곶간뿐이오. 봉 부자는 주막을 나서며 휘청거렸지요. 술 때문이 아니었지요. 구객주가 풀어놓은 독이 봉 부자의 마음을 좀 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봉 부자의 머릿속에는 정월이 곶간을 털던
그 새벽의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가 20해 전 그자처럼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닐까. 한 번 든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지요. 그날 이후 봉부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월을 보는 눈빛이 싸늘해졌지요. 정월이 차려온 밥상도 물리고 정월이 하는 말에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모처럼 풀렸던 봉부자의 얼굴이 다시 자물쇠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봉부자는 급기야 며느리의 방까지 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월이 우물가에 나간 사이 봉부자는 그 방으로 숨어들었지요. 무언가 곳간을 노린 증거라도 있을까 하여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보따리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찾아냈지요. 바로 정월의 아비가 남긴 소금 장부였습니다. 봉부자는 그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뿐이었지요. 고을 이름이며 사람 이름이며 알 수 없는 표시들이 빼곡했습니다. 봉부자의 눈에는 그것이 수상하기에 짝이 없는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다 무엇란 말이냐? 어느 집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적어둔 게 아니냐? 역시 곳간을 노리고 들어온 게야. 봉부자는 그 장부를 곳간을 털기 위한 비밀 장부쯤으로 오해했지요. 떠돌이 아비가 평생 사랑과 인심을 적어둔 그 장부가 의심의 눈먼 봉부자에게는 도둑의 명부로 보인 것이지요. 봉부자는 그 장부를 도로 보따리에 던져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훗날 본가를 구할 단 하나의 열쇠가 될 줄은 그때의 봉부자로서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돌아온 정월은 보따리가 흐트러진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챘지요. 정월은 장부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무렵 봉부자의 냉대를 가장 가슴 아파한 건 두식이었습니다. 두식은 아비에게 더듬더듬 맞섰지요. 아버지, 정월이는 절대 그런 애 아니에요. 정월이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요.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죽도 맞게 주고 알턴 마당새 아저씨 약도 짓게 해줬잖아요. 내가 무얼 안다고 저것한테 홀려서는. 홀린 거 아니에요. 저는 정월이 편이에요. 끝까지요. 두식이 그렇게까지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봉부자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 더욱 화가 치밀었지요. 그러나 두식의 그 고든 마음이 훗날 본가를 구하는 또 하나의 끈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동네 사람들과 그리 가까이 지내느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아버님, 갑자기 어찌 그런 말씀을? 듣자 하니 내가 곳간을 턴 것도 다 동네 인심을 사려는 수작이었다더구나. 그래서 나를 내쫓을 셈이었느냐? 정월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구객주가 다녀간 뒤로 시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걸 정월은 단번에 알아챘지요. 정월은 차분히 시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 진짜 속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곳간을 턴 진짜 까닭을, 동네 인심을 되사본가를 지키려 했던 그 깊은 뜻을 정월은 끝내 제 입으로 밝히지 않았지요. 다만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아버님,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곳간에 쌀이 가득해도 마음은 늘 가난한 법이에요. 누가 아버님께 그런 말을 넣었는지는 모르나 그 말을 넣은 사람의 속부터 한번 들여다보세요. 봉부자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이미 구객주의 독이 깊이 퍼진 뒤였으니까요. 정월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본가에 드리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요. 곳간을 노린다는 의심, 동네와 짜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모함. 봉부자의 마음은 다시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월이 반년에 걸쳐 녹여온 그 마음이 구객주의 말 몇 마디에 도로 얼어붙은 것이지요. 구객주의 함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구객주의 독은 마침내 봉부자를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동네를 의심하게 된 봉부자는
이제 곳간을 더 단단히 불려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요. 그러던 차에 국객주가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봉서방, 이번에 아주 큰 자리가 났소. 이웃 고을 부자들이 곡식을 사 모으는데 곡식 100섬만 대 주면 가을에 200섬으로 갚겠다 하오. 차용증도 번듯하게 써주겠다는데 어떻소? 이만한 자리가 평생 또 오겠소? 100섬이 200섬으로 봉 부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곳간을 2배로 불릴 절호의 기회였지요. 게다가 차용증까지 써준다니 떼일 염려도 없어 보였습니다. 봉 부자는 국객주가 들이민 차용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곡식 100섬을 받았으니 가에 200섬으로 갚는다는 내용이었지요. 국객주의 이름과 손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가을에 곱으로 갚는 게 틀림없으렸다. 여부가 있겠소. 자, 증서를 2장 만듭시다. 한 장은 봉서방이 갖고 한 장은 내가 갖고 똑같이 손도장을 찍어야 뒷말이 없지요. 여기 2장에 나란히 도장을 찍으시오. 봉 부자는 국객주가 내민 2장의 종이에 나란히 손도장을 꾹꾹 찍었습니다. 그러나 봉 부자는 미처 살피지 못했지요. 그중 한 장은 글이 적히지 않은 빈 종이었다는 것을요. 국객주는 손도장만 찍힌 그 빈 종이를 슬그머니 제품에 챙겨 넣었습니다. 봉 부자가 마땅히 받아두었어야 할 진짜 증서마저 술 한 잔 권하는 틈에 슬쩍 거두어 갔지요. 그러고서 봉 부자는 곳간을 여러 곡식 100섬을 국객주에게 내주었습니다. 정월이 그것을 알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곡식을 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무얼 안다고 참견이냐? 비켜라. 아버님, 제발요. 그 사람이 내미는 종이를 그대로 믿으시면 큰일 나요. 무언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봉 부자는 정월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도리어 정월이 좋은 자리를 망치려 한다고 의심했지요. 국객주가 미리 심어둔 그 의심이 정월의 마지막 경고마저 막아버린 것입니다. 곡식 100섬은 그렇게 국객주의 술에 실려 본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갈 무렵 국객주가 다시 본가를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번엔 빈손이었지요. 갚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새파란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지요. 봉서방, 빚을 갚으시오. 빚이라니. 곱으로 갚을 사람은 자네가 아닌가? 무슨 소리요? 여기 차용증을 보시오. 봉서방이 나한테 곡식 200섬을 빌렸다고 똑똑히 적혀있지 않소. 손도장도 봉서방 것이고. 봉 부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국객주가 내민 차용증에는 봉 부자가 국객주에게서 곡식 200섬을 빌렸다고 적혀 있었지요. 그 아래엔 봉 부자의 손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국객주가 빈 종이에 미리 받아둔 그 손도장 위에 거짓빛 문서를 감쪽같이 적어 넣은 것이었지요. 게다가 봉 부자가 쥐고 있어야 할 진짜 증서는 그날 이미 국객주의 손에 바꿔치기 당해 사라진 뒤였습니다. 봉 부자는 제가 100섬을 빌려준 게 아니라 도리어 200섬을 빌린 빚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이건 위조다. 내가 언제 자네한테 곡식을 빌렸단 말이냐? 증거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도 봉서방, 가을까지 200섬을 못 갚으면 이 차용증대로 본가의 곳간과 땅을 다 넘겨받겠소. 관아에 가도 좋소. 손도장이 이리 또렷한데 누가 봉서방 말을 믿겠소? 국객주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갔지요. 봉 부자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곡식 100섬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잊지도 않은 빚 200섬을 뒤집어 쓴 것이지요. 가을이 지나면 본가의 곳간도 땅도 집도 모조리 국객주의 손에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스무해 전 한 번 망했던 본가가 또 한 번 폭삭 무너지게 생긴 것이지요. 봉 부자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곳간 열쇠 5개를 끌어안고 식음을 전폐한 채 끙끙 앓았지요. 그러다 문득 정월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얘가 곳간을 털어 동네에 인심을 베푼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 이 집을 이 꼴로 만들었어. 얘가 구 객주와 짜고 나를 망하게 한 게 아니냐. 봉부자는 정월을 당장 내쫓으라 소리쳤습니다. 순덕이 울며 매달리고 두식이 가로막았지만 봉부자의 노여움은 가라앉지 않았지요. 정월은 묵묵히 그 모진 말을 다 들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들어올 때 메고 온 그 작은 보따리를 다시 꾸렸습니다. 떠나려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순덕이 달려와 보따리를 붙들었습니다. 얘야, 어딜 가려고 안 된다 못 간다. 어머니, 제가 있으면 아버님 화만 돋을 뿐이에요. 잠시 나가 있는 게 나아요. 안 돼, 내가 나가면 이 집은 정말 끝이야. 어미는 너 없이 못 산다. 도식도 달려와 정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였지요. 정월아, 가지마. 내가 가면 나도 따라갈 거야. 아버지가 뭐라 해도 나는 내 편이라고 했잖아. 정월은 그 손을 참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 없이 들어온 이 집에 어느새 이렇게 정이 들어버린 것이지요. 정월은 보따리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맞서기로요. 이 집을 무너뜨리려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기어이 밝혀내기로 말이지요. 다만 그날 밤 정월은 제 방에서 홀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본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그 깊은 밤, 정월은 아비의 소금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달빛 아래에서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지요. 정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죽은 아비가 그리워서이기도 했고 본가의 처지가 가여워서이기도 했지요. 정월은 아비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소금찜을 진 아비가 고갯마루에서 늘 들려주던 그 말을요. 곳간은 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는 법이란다. 쌀은 쥐가 먹고 물이 썩히지만 사람은 흉년에도 너를 살린다. 그제야 정월은 아비의 그 말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곳간에 쌀이 가득해도 사람을 잃으면 그 곳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채워두면 곳간이 비어도 사람들이 다시 채워주지요. 정월이 그 새벽 곳간을 털어 동네에 쌀을 푼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본가가 잃어버린 사람을 그 인심을 되사려 한 것이었지요. 다만 정월은 그 깊은 뜻을 여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눈물을 닦은 정월은 장부의 어느 한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비가 또박또박 적어둔 글이 있었지요. 떠돌이 소금장수였던 정월의 아비도 20해 전 한 흉악한 자에게 소가 소금 미천을 몽땅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비는 그 자를 잊지 않으려 그 이름과 생김새와 수법을 장부에 낱낱이 적어두었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즐겨 입고 능글맞게 웃으며 옛정을 들먹여 사람을 속이는 자. 장부에 적힌 그 사내의 모습은 다름 아닌 구 객주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월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를 망하게 한 그 동업자와 제 아비를 등쳐먹은 그 사기꾼이 그리고 지금 본가를 또 무너뜨리려는 구 객주가 모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월이 처음 구 객주를 보았을 때 느낀 그 서늘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지요. 정월의 눈썰미는 바로 이 아비의 장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제가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서늘했는지 아버지가 다 적어두셨군요. 이 장부가 우리를 구할 거예요. 정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는 울지 않았지요. 정월은 장부를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가를 구할 단 하나의 열쇠가 바로 그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본가 대문을 누군가 다급히 두드렸습니다. 마당쇠가 나가보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지요. 천서방도, 박화부도, 김첨지도, 김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근심과 분노가 같겠지요. 정월아 씨, 큰일 났소. 구객주, 그 천하의 도둑놈이 글쎄. 정월이 달려나가자 천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놈 객주집 근처에서 다 들었소. 그놈이 제수 아들한테 떠벌리는 걸 말이오. 본가 손도장을 위조해서 차용증을 거짓으로 꾸몄다고. 가을이면 본가 곳간이 통째로 제 것이 된다고 낄낄대며 자랑하더란 말이오. 박화부도 거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오. 그놈한테 당한 게 어디 본가뿐인 줄 아시오. 우리 동네에도 그놈 고리대에 논밭 빼앗긴 집이 한둘이 아니오. 다들 이를 갈고 있었소. 아씨가 우리한테 베푼 게 있으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소. 그놈 잡는데 우리가 다 증인을 서리다. 정월은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제가 그 새벽 뿌린 쌀 한 대박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곳간을 채우는 것은 쌀이 아니라 사람이라던 아비의 말이 바로 이 순간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과 아비의 장부, 구객주를 무너뜨릴 2개의 칼이 이제 정월의 손에 쥐어진 것이지요. 정월은 동네 사람들을 둘러보며 또렷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길 때가 됐어요. 내일 관하로 갑시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뽕부자도 순도 두식도 그날 처음으로 정월의 입에서 나온 그 단단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너져 가던 본가에 한 가닥 빛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고을 관아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본가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 것이지요. 정월의 손에는 아비의 낡은 소금 장부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가 동원에 나와 앉자 정월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사또님, 구객주가 차용증을 위조하여 본가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으려 합니다. 부디 진실을 가려 주십시오. 이윽고 구객주가 불려 나왔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떨쳐 입은 그 얼굴엔 여전히 능글맞은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구객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어찌 믿으시려 하오. 여기 차용증이 있소이다. 공만석이 내게서 곡식 200섬을 빌렸다는 증서요. 손도장까지 또렷하니 더 볼 것이 무엇이오. 구객주가 위조 차용증을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뽕부자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지요. 손도장이 제 것이 분명하니 무어라 변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좌중이 술렸습니다. 그때 정월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사또님, 그 차용증이 거짓임을 밝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객주, 그대는 보름 전에 본가에서 곡식 100섬을 수레에 싣고 가지 않았소? 구객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정월은 동네 사람들을 돌아보았지요. 그날 본가 마당에서 곡식 100섬을 수레에 싣는 것을 여기 계신 동네 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소. 내가 봤소. 나도 봤소. 수레 2대에 가득 싣고 갔지.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정월이 다시 구객주를 향했습니다. 자, 사또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가가 구객주에게 200섬 빚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구객주가 도리어 본가에 100섬을 실어다 주었겠습니까? 빚진 사람에게 곡식을 갖다 바치는 빚쟁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곡식은 본가에서 구객주에게로 갔지 구객주에게서 본가로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차용증은 곡식이 흘러간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지요. 듣고 보니 그 말이 옳았거든요. 사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객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그건 복만석이 예전에 진 빚이 있어서 그걸 갚으라고 내가 독촉하러 간 것이오. 100섬은 본가가 갚은 것이고. 그럼 본가가 100섬을 갚았으니 빚은 200섬이 아니라 100섬으로 줄었어야지요. 헌데
어찌 차용증엔 여태 200섬이라 적혀 있습니까? 그대의 말과 그 종이가 서로 어긋납니다. 구객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다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정월의 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월은 품에서 아비의 소금 장부를 꺼내 사또 앞에 펼쳤습니다. 사또님, 이것은 제 아비가 남긴 장부입니다. 제 아비는 떠돌이 소금 장수였는데 20해 전 한 흉악한 자에게 소금 미천을 몽땅 떼인 적이 있습니다. 아비는 그 자를 잊지 않으려 그 이름과 생김새와 수법을 여기 낱낱이 적어두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월은 장부의 한 대목을 또렷이 읽어 내려갔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즐겨 입고 능글맞게 웃으며 옛정을 들먹여 사람을 속이는 자. 동업을 미끼로 장부를 조작하여 이문을 가로채고 빚은 상대에게 떠넘긴 뒤 종적을 감추는 자. 이름은 구가라 하더라. 좌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월은 구객주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사또님, 제 아비를 속인 그자와 20해 전 본가를 망하게 한 그 동업자와 오늘 차용증을 위조한 이 구객주가 모두 한 사람입니다. 이 자는 평생 사람을 속여 등쳐먹고 살아온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뽕 부자가 그제야 번쩍 고개를 들었지요. 20해 전 뽕 부자를 망하게 한 그자는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뽕 부자는 평생 그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를 갈아왔지요. 그런데 그자가 바로 눈앞에 구객주였던 것입니다. 구객주만 보면 까닭 없이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서늘해지던 그 까닭을 뽕 부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머리는 잊었어도 몸이 먼저 그 원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뽕 부자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20해 전 나를 망하게 하고 사라진 그 놈이. 그래서 내 얼굴만 보면 까닭 없이 가슴이 서늘했던 게야. 구객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구객주의 수하 하나가 겁에 질려 사또 앞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사또님, 살려주십시오. 다 사실입니다. 차용증은 제가 구객주의 분부로 꾸민 것입니다요. 구객주가 봉부자한테서 빈 종이에 미리 손도장을 받아 두고는 그 위에 거짓 빈 문서를 적게 한 것입니다요. 진짜 증서는 그날 술자리에서 바꿔치기에 없애버렸습니다요.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구객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비단 두루마기를 떨치던 그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구객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또가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천하의 사기꾼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차용증을 위조하고 양민을 속여 재물을 갈취한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곤장 100개를 친 후 먼 섬으로 귀양을 보내고 그간 빼앗은 재물은 낱낱이 찾아내어 본 뒤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구객주를 끌고 갔지요. 구객주는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지요. 평생 사람을 속여 쌓아 올린 재물도 그 능글맞은 웃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을 속인 자가 마침내 제 죄의 무게에 깔린 것이지요. 위조 차용증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본가가 빼앗긴 곡식 100섬도 고스란히 돌아왔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구객주가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서 고리대로 빼앗은 논밭과 재물도 사또의 명에 따라 모두 본 뒤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본가를 노린 한 사람의 탐욕이 도리어 온 동네에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는 결말이 된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정월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씨가 우리 동네를 다 구했소. 아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그놈한테 빼앗긴 채 살았을 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부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정월 앞에 섰지요. 42 시아버지가 11살 며느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월아, 내가 잘못했다. 너를 도둑이라 의심하고 모진 말로 내쫓으려 했어. 헌데 그 모든 위기에서 이 집을 구한 건 다름 아닌 너였구나. 내가 그 새벽 곡간을 턴 것이 실은 이 집을 살린 것이었어. 아버님, 고개를 드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네, 아비가 무어라 가르치더냐. 정월은 빙긋 웃으며 마침내 그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반년 동안 가슴에만 품어온 그 말을요. 곡간은 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는 법이라고요. 제가 그 새벽 곡간을 턴 건 본가가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되사기 위해서였어요. 쌀 20석으로 동네의 인심을 산 거지요. 그 인심이 둑을 막아주고 그 인심이 구객주의 죄를 증언해 주었잖아요. 사람으로 채운 곡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뽕 부자는 그 말에 한참을 멍하니 섰지요. 반년 전 곡간을 털던 그 작은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된 것이지요. 뽕 부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곡간만 끌어안고 살아온 구두쇠가 비로소 사람의 값을 깨달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봉 부자는 곧장 곡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던 곡간 열쇠 5개를 모조리 풀었지요. 봉 부자는 그 5개의 자물쇠를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곡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반년 전 정월이 열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환하게요. 여봐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거라. 오늘 본가의 곡간을 열어 큰 잔치를 벌이겠다. 그간 내가 인색하여 동네에 진 마음의 빚을 오늘 다 갚으마. 본가 마당에 잔치상이 차려졌지요. 곡간 문은 활짝 열린 채였지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먹고 마시고 웃었습니다. 굴뚝에선 연기가 펑펑 피어올랐고 마당엔 사람 발자국이 가득 찍혔지요. 반년 전 곡간은 그득해도 마당이 텅 비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당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봉 부자는 더 이상 쌀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웃었지요. 순덕은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식과 정월은 잔치 한복판에서 마주보며 웃었지요. 가진 것 없이 들어온 꼬마 며느리가 메마른 본가를 사람의 정으로 가득 채운 것이었습니다. 곡간의 자물쇠는 활짝 열렸고 봉 부자의 굳었던 마음도 활짝 열렸지요. 세월이 흘러 두식과 정월은 어엿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본가는 고을에서 인심 좋기로 가장 이름난 집이 되었지요.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여러 동네를 먹였고 그래서 본가의 곡간은 늘 사람으로 그득했습니다. 봉 부자는 늙음하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곡간은 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는 법이지. 쌀은 쥐가 없고 물이 썩히지만 사람은 흉년에도 나를 살리더구나. 내 그걸 깨닫는데 40해가 걸렸으니 우리 며느리가 나보다 큰 스승이었어. 베푼 인심은 돌고 돌아곡간을 채우고 움켜쥔 탐욕은 끝내 제 발등을 찍는 법입니다. 곡간을 턴 꼬마 며느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